5주 동안 진행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앞부분은 특히 좀 집중을 해주시면 네, 어, 이 전체 우리 과정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ttention is all you need. 2017년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제가 따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이게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글자가 없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붙었습니다. 뒤에 살펴볼 오픈 AI의 GPT도 사실은 트랜스포머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서 발전시킨 건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글이 무조건 오픈하는 게 뭐 대수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기네들 내용도 보호할 건 보호하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한 2달 전인가 3달 전쯤에 구글에서도 모든 본인들의 연구 내용을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오픈보다가는 약간은 좀 클로즈를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이 논문 여기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런 내용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번 보셔서 조금 눈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크게 일단 시퀀스 투 시퀀스 내용이고요. 결국 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여기에서 다 출발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7페이지까지 이 그림이 어떻게 트랜스포머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GPT로 갔고, 특히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떻게 셀프 어텐션이 여기에서 동작하는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도 많고 박스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간 요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퀀스의 앞쪽 인코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인코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디코더 부분이 됩니다. 시퀀스 또 시퀀스 모델은 RNN을 써서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온 내용들이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계속 말씀드렸고, 예전에는 여기에 컨텍스트 벡터가 있어서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압축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RNN을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 말을 풀어가는 구조였는데 이거는 뭐 애초에 어, 불가능한 어떤 구조였고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를 가졌다면은 이제는 컨텍스트 벡터를 쓰지를 않고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앞에 나왔던 입력 단어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보는 구조로 갔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어텐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내용도 은닉 계층에 나온 값들을 은닉 상태의 값입니다. 은닉 상태의 값들하고 그다음에 디코더에서 나온 은닉 상태 값. 예, 여기 하나의 RNN 레이어를 통과를 한 값을 히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히든 스테이트 값들입니다. 디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 값과 인코더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다 프로덕션을 합니다. 다 프로덕션을 내적을 구하면은 첫 번째 벡터 값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벡터 값이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값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소프트맥스로 계산하면 확률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요 확률로 나오면 요 값을 최초의 은닉 상태 값에다가 곱해가지고 이게 그냥 곱하면 됩니다. 곱하고 썸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이 값이 결국은 지금 이 주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나와야 될 에피디안 스위시죠. 스위라고 하는 단어를 예측해 준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활용한 시퀀스 시퀀스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요거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제가 복습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저기 같이 봤었던 트랜스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은 제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 요 부분만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여기 요 은닉 상태값을 그대로 썼었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다 프로덕트를 썼고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줬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줬다면은 트랜스포머에서는 사실은 뭐 알렌에는 아니지만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값을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은닉 상태에서 하나는 키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내고요. 하나는 밸류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여기에 가중치 행렬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중치 행렬이 있어서 여기에 나온 요 값에다가 곱하기 가중치 행렬, W 키라는 것이겠죠. 가중치 행렬을 곱하면 키라고 하는 키 벡터 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가중치 밸류 행렬을 여기다가 여기 나온 값에다 곱하면 그 밸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는 키 밸류 쿼리를 쓰는데 이전에는 하나만 썼다라면 이제 분리해서 쓴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코더 쪽에서 넘어오는 거를 쿼리라고 부릅니다. 쿼리라고. 그냥 요 은닉 상태 값을 앞부분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말씀드릴 때는 이거를 은닉 상태 값이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부터는 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쿼리. 그래서 이 쿼리 값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합니다. 일단 쿼리하고 키하고 다 프로덕트를 합니다.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여기 동그라미로 주로 표시를 하니까 네. 하면 마찬가지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이렇게 나오면 직전에는 여기서 나왔던 은닉 상태에다 다시 줬다면 이번에는 새롭게 구한 밸류를 일단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요 확률 값이 나오면은요. 이번에 밸류 값에다가 곱하기를 합니다. 요 밸류에다가 요 값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앞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건 전부 똑같고요. 네, 여기에서는 은닉 상태값 하나 가지고서 뭐 내적도 하고 올려가지고 계산도 했다라면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분리를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값은 키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해줄 값은 밸류라고 하는 벡터를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은 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트랜스포머에서 어떻게 어텐션을 구하는가의 내용이고요. 물론 여기 저희 트랜스포머에서는 알렌의 구조를 쓰지를 않죠. 여기 다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인베딩해서 들어오면은요, 3700 차원, 3700 차원을 512개의 벡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은 위치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어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나중에 멀티헤드 막 섞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 가지고서 포지셔널 인코딩한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요 값, 인패딩 한 값과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해서 더해주면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가지고 하나는 키를 만들어주고요. 가중치 키 행렬 512 by 512입니다. 512 by 512 해가지고 키 벡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밸류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디코더 쪽에서 넘어온 쿼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트랜스포머에는 세 가지 어텐션이 있죠. 하나는 셀프 어텐션이 있고 두 번째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입니다. 네.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실은 6개의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동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세 번째는 디코더 쪽에만 있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에서 봤던 내용이랑 기본적으로 똑같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코더, 디코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마. 일단은 이쪽이 인코더고 이쪽이 디코더인데 기본적인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은데 여기 사용하는 단어만 여기 구조가 어텐션을 계산하는 구조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프 어텐션은 여기에서 이 개념과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요 개념에 대입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구조가 하는 일은, 여기서 이 구조가 하는 일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구해가지고서 콘케이트하고 해서 소프트 맥스로 하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값은 스윗이라는 단어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서 바로 스윗이 툭 튀어나온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바로 툭 튀어나온다는 건 아니고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확률 값이 37,000개가 나옵니다. 37,000개라는 건 저희가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인 거고요. 37,000개의 확률이 나옵니다. 여기 37,000개의 확률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찾아보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0.87일 수도 있고 뭐 0.90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제일 높은 거가 몇 번째 토큰이냐. 뭐 예를 들어 1000번째 토큰이다 해서 찾아가 보면 거기에 이렇게 스윗이라는 단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음 단어는 스윗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음에 이렇게 스윗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예.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그러면 셀프 어텐션은 뭐냐? 네. 셀프-포텐션은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저기 앞쪽에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앞쪽에서는 인코더, 디코더에서는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트랜스포머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영어를 불어로 지금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들어오는 내용을 불어로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앞페이지에서는 I'm a student일 때 뒤에 이제 불어에 해당하는 주 그다음에 뒤에는 switch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에 따르면 셀프 인텐션은 여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가 목표냐면 이 단어들이 각각의 의미하는 거를 좀 더 쉽게 디코딩할 수 있도록 그 속성값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가 이제 기계 번역을 잘 하기 위한 것인데 기계 번역 중에서도 뭐가 어려웠냐?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지시대명사하고 등의어를 처리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뭐 그것이 이시 뭘 가리키는지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뱅크든 뭐 뱅크, 은행인지 강둑인지 이런 중의어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구조는 앞쪽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 일단 이쪽에 이게 처리되는 단어들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게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단어하고 여기 있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콜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왼쪽에서는 나눠 가지고 키값, 밸류 값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 뭔가가 나오겠죠. 이 값이 뭐가 나옵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 소프트맥스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소프트맥스는 아니고 새로운 벡터 값이 나옵니다. 새로운 벡터 값. 최초에 이 i라는 단어가 인베딩이 되면 1, 1.0, 3.7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새로운 벡터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건 여기 최초에 입력한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르고 좀 더 디코딩 하는데 번역하는데 적합한 단어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시였다라고 제일 앞쪽에 있는 이시여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만약에 이시였다라고 하면 일단 최초에는 이렇게 인베딩이 되겠지만 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요 값이 만약에 요게 이시 뭐 스튜던트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스튜던트와 비슷한 내용의 그 벡터 값을 바뀔 겁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워드2에서 봤던 그 만약에 2차원으로 바뀐다라면은 만약 네, 이시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튜던트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지난번에 썼던 단어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네, 다시 죄송합니다. 이시 있고, 만약에 스튜던트라는 게 있을 때, 아마 스트리트 아니면은, 예, 예, 이게 스트리트가 아니었으면 애니멀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애니멀이었을 텐데요.
요 과정을 셀프 어텐션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값은 만약에 스트리트였다면 요 값은 피처 값이 요리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애니어머리였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결과가 되겠죠. 네. 요거 저희가 이전 시간에는 이런 그림 없이 그냥 이 IMO 스튜던트라는 벡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과정만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값이 들어오면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 값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쿼리 값하고 키 값을 다 프로덕트를 하고 거기에 나온 거를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밸류로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값을 만들어냅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실제적인 내용은 어, 만약에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펼쳐놓고 양쪽에 똑같은 IM 스튜던트, 그 다음에 IM 스튜던트를 놓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서 요 단어의 값을 음, 이제 좀 더 디코딩에 적합한 벡터 값을 바꿔가는 거죠. 아, 좀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한데요. 네. 음, 자,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방금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을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봤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에서 실제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 요 구조를 가지고서, 이 구조를 동작시키면 주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요걸로 찾아내는 구조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학습 다 하면 여기에 있는 가중치들이 다 찾아지는 거죠. 가중치들이 다 찾아지면은 나중에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요런, 주 다음에 스윗이 나올 거고, 요거 다음에 이제 에피디앙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찾아줄 텐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사용 용도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거보다가 이제 앞서는 부분인데 셀프 어텐션에서는 뭔가를 다음에 나올 단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올 단어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디파인해주는 새로운 피처 값을 만드는 그런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 그렇죠. 중요하죠. 지금 오늘날 GPT의 어떤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인코더, 디코더 부분을 빼고 그냥 이 단어, I am a student라고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다음의 단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만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롬프트에 해당을 되겠죠. I am이라고 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게 지금 GPT인 거고요. 그래서 이 GPT가 동작하는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GPT는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구조만을 갖고 쓰거든요. 디코더만 구조를 갖고 쓰는데 이해하시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이제 단어를 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 M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단어,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단어들과 다 프로덕션을 하고 계산한 방법 앞에 거랑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소프트맥스 거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오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오가. 네. 이거는 물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오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죠. 인터넷에 있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서 요것만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요것만 학습을 시킨 겁니다. 요 모델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더니 IM만 넣었더니
어가 나오고, 예, 그 다음은 이제 또 여기 이제 어가 또 붙겠죠, 여기. 이렇게 어가 붙습니다. 이렇게 어가 붙고,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또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가 이게 세 개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를 합니다. 이렇게 어텐션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스튜던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물론 스튜던트가 나오지는 않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보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GPT가 동작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GPT는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서 디코더 부분만 떼서 한다라는 말씀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요 구조만 알면 뭐 시퀀스 투 시퀀스부터 지금 GPT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 내용이고요. 음, 네, 좀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이제 차근차근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는데, 그림으로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또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익숙지도 않은 그림이고,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 그림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LSTM이라든가 뭐 알렌을 다룰 때는 그리고 그 이전 저기 퍼셉트론을 다룰 때는 입력 데이터를 하나하나를 봤었거든요. 입력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갔습니다. 입력 데이터 하나가 이렇게 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음, 특히 트랜스포머부터는 이 입력 단어들을 하나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게 따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한 방에 다 묶어가지고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나눠가지고서 GPU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병렬 처리.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했었던 거를 이제 다 묶어가지고서 행렬로 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런 의미니까 요 과정은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그 시퀀스 말씀드릴 때 뭐 이전에는 RNN이었다면은 RNN이었다면 트랜스포머에 와서는 이게 포지션을 인코딩 값 되면은 하나는 키 값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밸류 값으로 뽑아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 쪽에서 쿼리 값이 오는데 이게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이렇게 지금 논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에서 쿼리 값도 뽑고 키 값도 뽑고 밸류 값도 뽑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하시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떼가지고서 여기 이쪽이 인코더 쪽이고 이쪽에 쿼리 쪽이어서 쿼리 쪽에서 키 값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뭐 저도 트랜스포머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셀프 어텐션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코더 쪽에서는 쿼리만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가중치의 쿼리를 곱해서 뽑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쪽에서는 키값하고 밸류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키값하고 쿼리 값하고 키 값을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밸류 값과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아까 그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셀프 어텐션 계산하는 구조랑 똑같고요.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서 셀프 어텐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트랜스포머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예, 이 개념, 이 개념이고요. 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스크한다라는 거는 저기 데이터의 일부를 지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왜 지우느냐, 이걸 왜 지우느냐를 설명드리면, 아까 GPT는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부분만 떼서 작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나온 단어들과 내적을 구해가지고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서 뒤에 단어를 예측한다 해가지고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GPT 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M이든 내적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음,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 am a student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어, 이 새로운 단어들이 이제 추가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인코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코더는 이미 입력 단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I am a student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I라는 의미가 어떤 뭐 I am a 좀 내가 좀 적절치 않아서 뭐 만약에 it으로 바꿔보겠습니다. It is a student라고 했을 때 it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셀프 텐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코더 쪽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어,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전 단어하고만 내적을 계산을 해야 되지, 이후에 나올 단어까지 그 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I am a 이제 student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내적을 구할 때, I하고 M에 대해서는 내적을 구해도 되지만 O하고 student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내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예에서는 지금 적절하게 예는 아닌데 만약에 I라는 단어를 지금 음, 아, 예,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는 좀 내가 좀 적절치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디코더에서 만약에 이제 뷰라는 단어까지 만약에 찾아지게 되면은 저기 디코더 쪽에서도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셀프 포텐션을 계산을 할 텐데요. 그럼 그때까지 찾아진 단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타트라는 토큰하고 이제 주라는 토큰이 두 개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셀프 포텐션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 그다음에 스타트, 주. 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인코더 쪽에서도 셀프 포텐션을 구할 때 이렇게 네 칸에 대해서 I am a student 쓰고 I am a student라고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구했듯이 이 디코더 쪽에서도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주라는 여기 스타트라는 토큰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요 스타트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주인데, 스타트하고 주에 대한 요거는 애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주가, 다음에 나올 단어하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요게 바로 마스크라는 얘기고요. 요 마스크를 처리해서 요 값이 전체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다가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넣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소프트맥스 계산했을 때 0이 돼서 계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한 칸만, 두 개밖에 없어서 지금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단어인 수익까지 찾았다고 보면은요, 여기 시작 단어, 그 다음에 수익,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작 단어는 얘랑 얘는 어텐션 스코어 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 마찬가지 다음에 나오는 스윗에 대해서는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0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건 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랜스포머의 네, 디코더까지 다 봤는데요. 디코더의 가장 마지막 끝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냥 한번 이거 나중에 보실 때요.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소프트맥스를 하면 그 보캐블리 사이즈만큼 확률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확률 값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는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좀 뭐 다른 각도로 이제 인터넷에서 설명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가중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가중치 찾는 거가 이제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트랜스포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중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도대체 몇 개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 동작을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를 동작하게 하는 것도 이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자, 일단 먼저 인풋 인베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37,000개의 단어들을 512차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3,700 곱하기 512 행렬의 가중치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1,800만 개, 즉 거의 한 1,900만 개가 되겠고요. 네. 요거, 예, 이해되시죠? 이건 원핫 인코딩입니다. 요거 원핫 인코딩. 원합 인코딩 되어 있는 37,000개를 512차원으로 바꿔주려면은, 네, 이만큼의 가중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양은, 네, 이게 이제 37,000개, 37,000 차원의 원합 인코딩 벡터가 들어오면, 네, 여기에 이제 밑으로 37,000개, 그 다음 옆으로 512개.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네, 512차원의 5D 인베딩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있는 가중치의 개수는 1,800만 개, 예, 대략 1,900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쪽. 어텐션, 여기랑 여기랑 사실은 뭐 똑같은데요. 일단, 쿼리, 밸류 값, 세 개의,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값이 512차원인데, 입력값이 512차원이죠. 인데, 이거를 쿼리 밸류로, 바꿔줘야 되니까, 512 바이 512 행렬이 필요하고, 이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네, WK, WQ, WV. 예, 512 바이 512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력값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고요. 레이어가 6개 있죠. 이런 구조가 6개가 있으니까 6개를 해줘야 되고 인코더, 디코더 양쪽에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1,000만 개 정도가 찾아야 될 가중치입니다. 여기 리니어 이제 이 계산을 하고 이제 저기 셀프 텐션 계산을 다 하고 나오면 여기 값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값이 나오면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에서 또 보셨듯이 그 계산을 다 하고 나오면 소프트맥스에서 다 나오면 벡터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디코더의 은닉 상태 값이랑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게 4차원, 4차원이면은 합해서 8차원의 벡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차원의 벡터를 이제 아웃풋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행렬이 뭐 8 바이 4가 되거나, 요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동작을 한다면은, 512차원의 벡터 값이니까, 512차원이 나와서 콘케이트가 되면은, 512 더하기 512 하면 102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아웃풋할 때는 512차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24 곱하기 512의 행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인코더 쪽에 6개, 디코더 쪽에 6개, 총 12개니까 이렇게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좀 정확히 자신이 없어서 이게 요 앞에 값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 값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네네. 제일 많은 거는 요겁니다. 여기에 피드 포워드인데요. 여기에 512천이 나오면 요런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12차원을 한번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더 큰 차원들 한번 바꿔줍니다. 2048 차원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512차원을 바꿔준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512차원을 2048로 바꿔주려면은 이게 512 by 2048개의 행렬이 필요한 거고요. 2048을 다시 512개에 바꿔주려면은 2048 곱하기 512의 행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총 12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냥 512 바이트에 512로 넘겨주면 될 텐데 왜 이 과정을 해주느냐 하면 이 개수만큼, 이 파라미터 개수만큼 또는 이 가중치만큼 이 모델이 좀 더 정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개수만큼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2,500만 개의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용되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뭐 트랜스포머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곳곳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개수 2,500만 개의 파라미터 개수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요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서 6개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키값하고 밸류 값만, 키값하고 밸류 값, 아까 저기 시퀀스 또 시퀀스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밸류 값 하나 뽑아놓고 시퀀스 값, 밸류 값을 만들어 놓고 키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디코더 쪽에서 오는 그 Q 값, 커리 값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 커리 값, 키 값, 내적 다 프로덕트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하고 그 다음에 밸류 값하고 곱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뭔가 예측을 하든 아니면 원래 의미가 뭔지 더 명확하게 하든 그 작업하는데 또 요만큼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여기에 인코더 끝나는 부분, 인코더 끝나는 부분에 W 파라미터 V하고 W 키 값에서 두 개. 이만큼 있고요. 이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요거는 디코더 쪽에만 6개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512가 아니라 512 by 512이요. 네.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네, 여기에 앞에 512가 붙어야 됩니다. 512가 붙어야 됩니다. 네, 512 by 512, 요거는 WQ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는 디코더가 6개 레이어이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더 많아지겠네요. 네. 이게 102,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예,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뮤트가 됐을 것 같은데, 예, 512 곱하기 512고요. 네, 그 WQ에 해당하는 내용, WQ에 대한 가중치 개수가 512 곱하기 512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코더를 통과해서 나오면 512차원의 벡터 값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37,000개의 확률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512 곱하기 37,000개의 가중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은 73,000개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더하면 73,000개가 나옵니다. 어, 지금 이 값은 또 이 값이 계산되지 않은 거라서 이게 아마 플러스 이 값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나오는데 실제 논문에 보면 값이 조금 틀립니다. 값에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 6,500만 개로 나오거든요. 네, 여기 6,500만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계산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좀 추측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0.1%인데 드랍아웃은 사실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 그, 이 뭐 사실 조금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개념인데요. 이 데이터를 그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모델에 있는 모든 그 가중치라든가 그다음에 은닉층을 다 쓰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오버피팅. 그래서 오히려 정확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 은닉층이라든가 은닉 노드죠. 은닉 노드, 히든 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냥 빼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음,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이렇게 뭔가를 분류를 하는 이제 동그라미 X라고 이렇게 예.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만약에 너무 복잡한 어떤 식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만약 구조를 만들면 주어진 학습 데이터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고 이 데이터를 내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때 데이터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가 만약에 뭐냐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심플리파이드 된 거에 의하면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니까 사실 동그라미가 맞는데 이 복잡하게 괜히 복잡하게 한 구조로 하면은 여기서는 X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동그라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히든 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드랍 아웃 때문에 일부 어떤 가중치들이 아마 빠져서 아마 요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한 이게 0.1%거든요. 0.1%니까 아까 제가 7,003만 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7,003만 개에서 한 0.1% 정도를 빼버리면 대략 한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산하면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7,300만 개인데 논문에서는 6,500만 개라고 되어 있다.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드랍아웃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저기 그 파라미터 개수가 조금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저기 트랜스포머를 마쳤고요. 트랜스포머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GPT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GPT가 뭐 새로운 어떤 기법을 도입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뭔가 이제 좀 다량의 데이터라든가 어떤 좀 새로운 학습 방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본격적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전에 딱 하나,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프리 제너러티브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걸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기 네 GP 네 GPT가
GPT이기도 하고 프리트레이닝,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라고도 하고요. 트랜스포머 이런 말이 쓰기도 해서 GPT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서부터라고 말하는 건 좀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단어가 오늘날 제너러티브 AI의 아마 시작이 아니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시작은 틀렸지만 하여튼 제너러티브 AI 그래서 이 의미가 갖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시점에 GPT가 문장, 뭐 단어도 글도 써주고 뭐 새로운 것도 뭐 만들어주고 하니까 뭐 GPT니까 이건 뭐 생성 AI고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뭐 GPT의 제너러티브 뭐 이 챗 GPT를 포함해서 GPT 자체가 생성형이니까 이건 뭐 제너러티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워낙 이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요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GPT-4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저기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되면은 이어서 파인 튜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나온 게 이제 GPT-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GPT의 제너러티브 프리치라는 단어를 썼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또 보고 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앞부분에 트랜스포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부터, 워드 투백에서부터, 지금 저희가 봤던 게 이제 워드 투백을 봤었었고요. 투백을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부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다 나왔던 논문입니다. 딱 이 시점부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오픈 AI의 논문으로 하게 됩니다. 네, 오픈 AI.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들어와서 제너러티브라는 게 오픈 AI에서 GPT-1을 하면서 처음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정말 이토록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일리아 수츠케버, 수츠케버의 스승이죠. 그리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예. 네. 이분이 바로 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이라는 거에 진짜 큰 의미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고요. 어쩌면 이 제프리 힌튼이 이거는 이제 제프리 힌튼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이 관련된 거는 그 이전부터 있었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00년 초반부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은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RMN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너러티브는 오늘날 말하는 제너러티브랑 뭐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너러티브라고 하면 뭐 사진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글을 써준다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말하는 이 제너러티브의 의미는, 그 의미는요, 뭐냐면요, 아, 사실은 이런 저기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이전까지, 어, 뉴럴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학습 데이터는 잘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이 돼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는 오차를 통해 가지고 오차를 줄여주는 가중치를 찾아가는 이제 역전파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과정이 전부 진행이 되는데 이 세상에 이게 레이블 안 된 단어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레이블링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링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너러티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너러티브라고 하는 거는 로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굳이 이제 뭐 레이블링 붙이지 않더라도,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주로 이제 이제 뭐 사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이미지들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시그널,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스피치일 수도 있습니다. 스피치일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로우 데이터가 있으면 로우 데이터를 그냥 넣어가지고서 넣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음 모델이 뭐가 나올지를 일단은 예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일단 만들어 가지고서 어떤 값이 나오면은 예전에는 이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잘 분류가 되어 있으면은 그걸 비교할 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값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값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인풋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인풋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 가중치를 찾아가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네. 그래서 요 RBM이라는 게 이런 거를 써가지고서 이제 하는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 제프리 힌튼 교수도 본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걸 꼽고 있는데요. 이거의 이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제너러티브 방식을 써가지고서 뭔가를 하는데 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 가중치 구하는 걸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왔는데요. 가중치. 가중치를 구할 때 처음에 이거를 랜덤한 값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랜덤한 값으로 가중치 값을 전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서 이 값을 하나하나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이걸 랜덤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작업 속도도 너무 느리고 하니까 애초에 이 가중치를 의미 있는 값을 좀 찾아보자. 좀 뭔가 학습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값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바로 이 RBM 방식이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원리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을 써가지고서 이 가중치의 어떤 그런 값을 찾아가는 거고 그 방법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더라도 그걸 받아가지고서 생성을 해보고 어떤 값을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풋 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예측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이라는 단어는 오래됐고, GPT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이 단어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폭넓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논문은 지금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네, 이제부터는 조금 쉽게 좀, 좀 쉽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GPT는 디코더 구조만 사용하는 거고, 인코더 사용은 빼는 거고, 일단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일단은 학습을 시킵니다. 일단 목적 없이 학습을 시켜서 기본적인 가중치 값들을 찾아 놓는 거죠. 가중치 값을 찾아 놓고 찾아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파인 튜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그 가중치 값들을 더 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전 시간에 수업 공부했던 것 중에서 영화 리뷰 있었죠. 예, 영화 무비 리뷰. 어떤 문장을 넣어서 이 값이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 이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가중치 값들이 여기에 맞게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문장을 넣어도 그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뭐, 다음 문장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을 놓고서 이게 같아 틀리다라는 것도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뭐, 똑같은 걸 넣어서 똑같은 거면은 1, 다른 거면 0이라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네,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멀티플 초이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GPT-1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네, 이거는 저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인데요. GPT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뭐 좀 잘 뭐 와닿지는 않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GPT-1이 뭐 특별한 기교가 있거나 기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이닝으로 일단 가중치 값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값을 찾아놨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개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게 레이어 개수를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트랜스포머에는 여섯 개였었죠.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성능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번 더 늘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 늘린 게 GPT-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것도 조금 개념이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로샷이라고 나오고요. 제로샷이라고 나오고 이제 파인 튜닝 단어가 나오는데 파인 튜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건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신 게 파인 튜닝이고요. 일단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으로 일단은 뭐 대략적인 가중치가 구해지면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래프 업데이트. 자, 이건 우리 역전파하면서 여러 번입니다. 이건 역전파를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거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샘플 하나 넣고 하는 거를 어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놓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를 스타캐스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전부 넣고 한꺼번에 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뽑으면 그건 이제 배치라고 말씀드렸었죠. 배치, 그라디언트라고 했었고 중간 이제 미니 배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더 하는 거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뭐 또는 디센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하나 넣고 업데이트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넣어서, 실제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대개 한 1000개 정도 이상 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파인 튜닝이라고 하면, 여기에 제로샷, 원샷, 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중치 업데이트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중치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게 일단 퓨샷인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아까 학습했었던 내용을요,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저기 모델에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오터는 뭐 노트르드 매운가요? 노트로를 읽으면 이건 이렇게 되고 페퍼민트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치즈는 뭐야?라고 찾게 합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없음에도 요걸 통해 가지고서 값이 찾아지는 거를 이제 퓨샷이라고 하고요. 원샷은 뭐 당연히 이제 얘를 하나만 주는 거고 심지어는 얘를 주지 않고 그냥 제로샷만 해도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GPT-1에서 어떤 결과를 찾냐면요. 원래 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요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해서 그냥 가중치 값만 대충 대충 찾아졌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대충 찾아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었는데
대충 이제 그 가중치가 찾아졌다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이 뭐 대충 찾아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로샷을 해보니까 그래도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찾은 거거든요. 이 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보시면 예, 제로샷 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예, 이 결과가, 뭐 업데이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더 나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파인 튜닝도 없어도 되겠네. 라고 해서, 그냥 프리트레이닝, 저기,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만으로도 성능이 나오겠네. 라고 해서, 이 레이어 늘리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 없애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GPT-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GPT-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때부터 이제 레이어도 급속도로 늘리게 되겠고요. 레이어를 무려 48개까지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크기도 이제 계속 늘리게 되겠고, 그러면서 가중치가 100만 개, 1000만 개, 10억, 15억 개. 네, 이제 가중치가 15억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트랜스포머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요. GPT-2에 대해서 아마 제일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인 동작 방법은 뭐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거 뭐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전부 다. 뭐 이거는 조금만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럼 더 늘려봐야겠네. 지금 뭐 이건 15억 개인데 그러면은 자, 그럼 뭐 150개는 어떨까? 뭐 1,500개는 어떨까? 이렇게 가볼 수가 있겠죠. 예, 당연했을 것 같고요. 예, 그대로 1,500개 가보자. 예, 나온 게 이게 바로 GPT-3입니다. GPT-3. 네. 네. 아까 제가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네.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전부 저기 어텐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음, 이제 디코더 구조만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앞에도 그림이 있었는데 뭐 이제 디코더만 이렇게 쌓아놓고 셀프 어텐션을 마스크트 셀프 어텐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어, 뭐 이것도 하나의 설명 방법이고 이게 뭐 원 논문에 있는 설명 방법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나눠 가지고요. 나눠서 이거를 앞쪽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이제 이쪽에 인코더 쪽에 있다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리사이트, 더, 퍼스트, 로 이렇게 있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놓고서 그럼 이제 여기 달러란 표시 다음에 나와야 단어가 뭐냐? 이게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단어를 찾는 거는 여기서 오토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단어들과 관계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펼쳐놓고 보면 이거를 인풋 단어들이란 결국은 앞에 나온 단어들이죠. 앞에 나온 단어들과 전부 다 어텐션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하고 소프트 맥스 나오면 그 값을 여기에서 구한 키값 아니요 죄송합니다 밸류 값하고 곱하고 그거를 저기 썸을 해가지고서 컨케이트하고 소프트 맥스 하면은 바로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풀어서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네. 그 디코더 구조 내에서 뭐 셀프 어텐션이 있어서 뭐 내부에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개 넣었더니만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뭐 더 뭐
또 가보자 해가지고 1750억 개까지 파라미터가 올라간 겁니다. 네. 뭐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어 파인 튜닝은 여전히 필요 없습니다. 파인 튜닝은 필요 없는데 여기 이제 그 그래도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퓨샷 러닝을 하니까 퓨샷 러니까 파인 튜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들을 업데이트하는 파인 튜닝은 아니고 그냥 몇 개 정도의 예시 뭐 100개 10개 내지는 뭐 100개 정도 해당하는 예시만 던져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또 이제 GPT-3에서 또 보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1, 2, 3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 네, 요것도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 뭐 새로운 기법이 추가됐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결국 가중치 개수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네, 1750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레이어가 아마 뭐 48개층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사용하는 데이터 양도 이제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570GB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건 좀, 예,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아까 저기 트랜스포머까지 5,900, 그 다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까지는 구글의 세상이었다면은, 그게 이제 2017년이고요. 2017년도까지 구글의 세상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인가요? 2017년도인가? GPT-1부터 나오면서 이제 오픈 AI 시대가 왔는데, 사실은 아까 제일 첫 장의 앞장에 제가 구글이 억울해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빛은 오픈 AI가 다 보고 있어서 뭐 배가 아프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배가 아픈 건지 그래서 이제 본인들 논문도 이제 가려서 오픈을 할 거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논문도 이거 뭐 출력으로만 쓰지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고 어 근데 지금 그러면 진짜 오픈 AI는 정말 한 거 없이 여기 구글에 그냥 갖다 쓰기만 했느냐? 트랜스포머에 있는 디코더를 뚝 떼가지고서 이게 쓰기만 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법한 게 아까 제가 GPT 처음 설명드리면서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GPT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구도 있었지만, 구글조차도 이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트랜스포머만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를 갖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쓰지는 않았었고요. 트랜스포머도 이제 불어로 바꿔주는 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영어 불어 잘 매칭되어 있는, 불어가 아니라, 도어였습니다. 도어. 예. 영어 불어는 시퀀스 투 시퀀스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에서 영어하고 도어였는데, 이것도 잘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영어하고 도어가 잘 매칭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 가지고 했었었지, 완전히 로우 데이터 가지고서, 전혀 어떤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가지고는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GPT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학습되어 있지 않은 레이블링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었던 거고요. 2000년도 초반부터.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전에 뭐 스몰렌스키라는 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에서 실시한 건 제프리 힌튼 교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픈 A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네, 데이터도 이렇게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로우 데이터, 예, 여기 보시면 로우 데이터가
요 데이터는 로 데이터의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여담인데,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에 있는 그냥 아무 데이터나 긁어가지고 학습했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긁어가지고 하면 사실 그게는 뭐 틀린 것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나마 학습에 쓸만한 데이터만 잘 뽑아가지고서 이 정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도록 레이블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70GB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5,755개의 지금 파라미터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보시면 버트라고 있는데요. 버트. 이 GPT는 트랜스포머에서 이거는 이제 뭐 아실 것 같은데 이 디코더 부분만 떼가지고서 발전시킨 게 GPT라면은 버튼은 이제 인코드만 가지고 떼가지고서 이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성형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생성형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간다면 요거는 이제 문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데 저희가 세상에서, 와, 뭐 AI 발전이 놀랍다, 와, 이런 것도 되네.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한 거는 생성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이 쓰면서 본인들이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해. 와, 이게 놀랍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저희 오늘날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에서 자연어 처리에서 큰 역할을 한 부분은 오히려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검색이라든가 구글 검색이든 아니면 하여튼 무슨 뭐가 문장이 들었을 때 이 문장이 뭘로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버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버트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를 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 자연어를 처리하게 하는 이 부분이 오늘날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버트입니다. GPT보다는 버트가 훨씬 더 놀라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버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뭐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른다 뿐이지 실제로는 버트가 훨씬 더 오늘날 자연어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GPT는 이제 생성형으로 얘가 뭐 글도 쓰고, 네, 그 다음에 뭐 챗봇도 되고 하니까, GPT가 놀랍다라고 하는데, 물론 놀랍긴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버트야말로 오늘날 자연어 처리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버트는 구글이 이제 더 발전시킨 거고요. GPT는 이제 오픈 AI가 가져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좀,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 6주 동안 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건 5천억 개입니다. 5천억 개고 이거는 구글이 이게 버트 기반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여기 앞장에서 잠깐 더 설명드리면은 GPT가 나와서 이제 오픈 AI에서 발전이 되고, 그다음 버트가 구글에게 나와서 이제 또 발전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거의 이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네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합쳐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는 디코더만 써, 우리는 인코더만 써 했는데 요 시점부터는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써가지고서 동작을 하는 구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인코더하고 디코더 구조로 다시 돌아와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최고 성능 내는 건 아마 T5인가? 뭐 아마 그런 모델일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소타라고 해가지고요. 소타라고 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이렇게 이게 맞죠? 오랜만에 쓰려니까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마 그래서 지금 다음 장에 보셨던 이거는
이게, 이게, 이 논문이요. 이게 이제 이게 아마, PA, 아마 이름이 예, 예, 맞네요. 이게 팜이라는 게, 이게 구글에서 만든 원어 모델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원어 모델이고요. 이게, 이게 그 GPT-3보다가 또 먼저 나왔죠. 아닌가? GPT-3 이어서 나왔나? 근데, 어, 이걸 보고서, 이걸 보고서 그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가 AI가 지각 능력이 있다. 예, 지각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던 그 모델입니다. 그 구글의 엔지니어가 대화를 나눠보고는 야 인공지능이 드디어 지각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모델이 바로 이 언어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 사실 이 언어 모델은 뭐 챗봇 형태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전혀 사용해 볼 기회는 없었었는데요.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구글이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만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주는 그거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이 언어 모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는 5,400억 개고요. 네. 그래서, 요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벌써 1년도 넘었네요. 요 가셔서 요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예,